이제부터는 그 북한 사회 연구와 관련된 방법론을 좀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그 기본문헌 중심으로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저희 학교에서 나왔던 북한 연구 방법론 책에 나와 있는 1장 최한구 전 총장님의 글입니다. 북한 연구 방법론의 성찰인가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니까 꼭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그 논쟁을 좀 검토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내적 접근법 논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1990년인가 그 지금 제독 그 학자이신 송길 선생님께서 내적 접근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시작됐던 논쟁이죠. 송들 교수가 얘기했던 것들은 뭐냐면 그 전에 있었던 그 냉전적 사고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그 반공주의적 혹은 전체론적 접근 비판, 그러니까 전체주의로 사회주의를 보는 것이고 이런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대한 그 비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송길 교수님 것이 이제 자본주의나 혹은 시민사회론과 같이 소위 자유민주주의 쪽에서 바깥에서 보는 접근 방법으로서 사회주의를 연구했고 북한에 대한 접근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이념 편향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북한 사회의 내적 동력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에서부터 북한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죠. 이 사실은 이 내재적 접근 방법이란 것은 송들 교수님이 뭐 독창적으로 얘기하신 것은 아니고 그 뿌리를 보면은 독일의 그 주로 서독의 학자들이 그 동독의 사회주의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나왔던 접근 방법이긴 합니다. 사실은 동독 체제 내의 문제를 종족 동독 혹은 사회주의적 입장에서 바탕을 두고 좀 검토해야 된다는 주장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독일에서 동독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됐던 문제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 뭐 일종의 방법론적 논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 학계 내에서 특히 북한 연구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논쟁으로 이어진 것이죠. 이 송들 교수의 내적 접근 방법에 대해서 이제 비판했던 이 나오면서 동시에 그 보완도 이루어졌는데 동국대에서 은퇴하셨던 사회학과에 계셨던 강정구 선생님하고 그 세종의 이종석 박사가 이걸 좀 보완해야 된다 그러면서 내재적 비판적 접근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사회주의 체제의 기본 원칙이라든지 논리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보는 그 송도율 교수의 입장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지지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이 갖고 있는 한계, 그러니까 그러면은 북한이 갖고 있는 뭐 논리라든지 이런 것들 입장 이런 것들이 무조건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큰 보편적인 틀 속에서 그 사회주의적 원칙에 따라서 북한을 연구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은 좀 견제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강정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이 역사사학 하신 분인데 이 해방 이후에 그 특히 토지개혁 문제, 그 남과 북의 토지개혁 문제를 사회학적 방법론, 역사사회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방법론을 활용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연구를 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 내재적 방법이 무비판적인 수용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강조했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것이 입장을 내놓으셨던 분이 그 서강대에 계신 강정인 교수님, 뭐 올해 은퇴하실 텐데 강정인 교수님 정외과에 강정인 교수님이 갖고 있는 비판이에요. 이 내재적 접근 방법이라는 것도 또 다른 내로기적 편향성이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굉장히 큰 비판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회주의의 원칙이나 논리 혹은 북한의 원칙이나 논리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그 북한 사회나 북한 체제를 분석하게 되면 결국 그
북한의 변화라든지 사회주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의 변화 전망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논리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과학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것이 그 강정인 교수의 주된 비판이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물론 송두율 교수님도 재비판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재비판은 역시 이종석과 김현철 교수 지금 통일부 장관이시죠. 김현철의 반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내재라는 것에 대한 개념에 대한 혼란이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임만원타다라는 것인데 그 안에 있었던 속성이라는 것들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고 인터널하다 안 내부를 봐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그 구별을 좀 해야 된다. 이건 강재인 교수님에 대한 주로 비판이 되겠지만 이거는 내적 방법이 인터널한 거,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는 것이나 바깥적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닌 그것이 그 외적이고 그럼 익스터널한 것이 되겠죠. 그 얘기에 반대해서 인터널한 것을 보자는 것이 아니라 송두율 교수라든지 강정구, 이종석 이런 분들이 얘기했던 것은 임먼언탄다 내부 속성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잘 구별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론을 다시 핀 것이고 그리고 또한 강정 교수의 비판도 역시 이념적 편향성을 얘기하면서 또 동시에 이념적 편향이라는 것이 혹시 같이 붙어 있다. 그러니까 공격하는 입장에서도 이념적 편향이 좀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 반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 내집 접근법 논쟁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이 자체가 그 북한 연구가 이제 좀 학문적으로 혹은 철학적으로 이런 입장의 수준에서 논쟁이 가능해졌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요.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학계에서 굉장히 좀 문제가 이건 전반적인 우리 학계 전반적인 문제지만 이런 논쟁 자체가 굉장히 드물고 희소합니다. 기존에 뭐 사회과학계, 뭐 정책이나 경제나 사회학이나 할 것 없이 이런 논쟁이 이제 부족한데 어떻게 보면 좀 신생학문이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좀 소규모 커뮤니티 주제도 그렇고 연구하는 분들도 굉장히 좀 적은데 이런 데서 이런 학술적 논쟁이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높이 평가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이 갖고 있는 입장이 나름 굉장히 진지한 고민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논쟁을 통해 가지고 북한 연구가 조금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것은 어쨌든 의미가 있는 논쟁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저는 뭐 공격한 쪽이나 반론한 쪽이나 다 나름 굉장히 그 근거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사실 이게 조금 더 보면은 그 방법론 논쟁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동시에 어떻게 보면 여전히 이 북한에 대한 이념적 편향에 대한 문제, 이념적 논쟁하고 좀 퓨즈돼 있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섞여 있었다라는 것이 좀 한계라고 보고 있죠. 특히 그리고 이게 방법론이냐, 접근 방법이냐, 혹은 인식이냐 이런 것이 조금씩 좀 다른 얘기인데 이런 것들도 뭐 그 방법론적, 그러니까 메소돌로지적인 입장도 있고 퍼셉션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데올로기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논쟁 과정 속에 좀 뒤섞여 있다는 것이 좀 개인적으로 아쉽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쟁은 북한 연구 자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내재적 접근 방법 논쟁을 치는 과정에서 또 하나 조금 아쉬웠던 것은 이 똑같은 얘기겠지만 내재적 접근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일에서 사실은 동독 사회주의에 대한 연구 과정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론이나 방법론이라는 것도 맥락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독일에서 있어서 내재적 접근 방법이 제대로 우리 논쟁 속에서 이해됐느냐 이것도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내재적 접근 방법을 주창했던 분들이 서독 쪽의 좀 비판적 학자들이었고 이것은 동독 체제를 이해하는 방법인 동시에 동독 체제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비판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두 가지 측면 혹은 그 독일에서 나왔던 내재적 접근법 논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이해 자체도 조금 더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나? 그렇다면 좀 더 풍성한 논쟁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최원 교수님의 글에서 이 논쟁 혹은 쟁점으로 나왔던 것이 두 번째가 보편과 특수의 문제입니다. 이 보편과 특수의 문제는 그 박형중의 이게 북한적 현상이란 책이 있는데 지금 통일연구원 계시죠. 박형중 박사의 북한 연구의 경향성에 대한 비판을 시작되면서 일종의 논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박형중 박사는 뭐 독일에서 공부를 하셨고 그랬는데 그동안의 북한 연구의 경향들을 쭉 살펴보니까 이게 그 특수주의에 너무 매몰돼 있다. 이거는 뭐 소련 연구도 좀 마찬가지였다고 보고 있지만 이 개별적인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보편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을 너무 일반화시킨다든지 혹은 특수한 현상을 조금 말씀드리면 좀 개별 기술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좀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사회과학에서 오래된 논쟁입니다. 보편과 특수의 문제는 뭐 북한 연구에 대한 관련뿐만 아니라 사회를 연구하는 거, 그러니까 자연과학과 달리 사회과학에 있어서 특수한 현상을 어느 정도 일반화시킬 수 있겠느냐, 일반화의 문제, 일반화에 대한 논쟁과 좀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우리 학교에 있는 어떠한 그 권력 관계라는 걸 한번 보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권력 관계를 정치하게 보게 되는데 정치하게 이제 기술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설명하는 거죠. 뭐 이렇게 되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와 누군 관계는 어떻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게 되는데 그것이 뭐 그냥 설명하는 것뿐이지 학문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겠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비판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회 현상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겠고 근본적으로 보면 사회 현상에서 보편적인 것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미국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을까? 똑같은 조건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사회적 맥락이라든지 역사성 이런 것들이 결합되기 때문에 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그 사회과학 논쟁에서 사회과학의 본질적인 논쟁으로 사회과학이 만들어지고 근대 사회과학이 성립된 이후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어떤 그 논쟁 중에 하나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제 북한 연구 같은 경우는 특히 내재적 방법론이 굉장히 강조가 되면서 그다음에 북한적 특수성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면서 예컨대 김일성의 유일지배 체제라는 거는 역사적 맥락을 봤을 때 굉장히 북한의 특별한 현상이다. 그리고 그거를 좀 더 북한적 맥락이라든지 역사성 속에서 봐야 되겠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면은 결국 그 북한의 현상에 대해서 기술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어떤 갖고 있는 사회 구조적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놓치고 있다. 그리고 사실은 부분적으로는 아까 그 강정현 교수님의 비판하고도 조금 연결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은 이것이 갖고 있었던 어쨌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치게 되고 뭐 문제를 놓친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북한 체제의 변화라든지 북한 체제의 특성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박형준 박사의 북한적 현상이라는 책 제목 자체가 좀 이중적이라고 할까 중의적으로 한다. 북한적 현상이란 게 특수한 것 같지만 특수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북한 연구도 이 특수주의에 매몰되는 것을 극복하고 보편적 특성으로 좀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박형준 박사님이 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특수주의를 대표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북한 국가론 같은 경우를 본다면 그 신정 체제로 본다든지 뭐 많이들 얘기하죠.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뭐 거의 뭐 김일성은 신 아니냐 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신정 체제로 북한 국가를 이해해야 된다 뭐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심지어 삼위일체까지 얘기하죠. 뭐 성부 성자 성신의 구조에 따라서 뭐 주체사상과 김일성과 뭐 해가지고 이렇게 그 신정 체제 그림까지 그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 신적 지위 있다. 뭐 그리고 뭐 김일성은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게 아니다. 뭐 이런 것들 뭐
실질적으로 영원히 남아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신적 지위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유격대 국가론이 있습니다. 와다르키가 대표적인 학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북한 국가의 뿌리가 항일 유격대 시절의 빨치산이고 이 유격대 시스템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뭐 항상 그 북한의 구호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많죠. 뭐 유격대식으로 살자 뭐라든지 뭐 이런 것. 그러니까 단순히 유격대에서 뿌리를 뒀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구조 자체가 유격대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운영되고 있다. 이런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한때 그 관심을 끌었고 일종의 유행했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이 뒤에 나오는 그 군사국가론하고도 좀 연결되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또 나오는 것이 가부장 국가 얘기가 있습니다. 가부장 국가라는 것은 아버지가 지배하는 그 전통적인 가족주의적인 입장 이런 입장에서 북한 국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 자비로운 아버지 또 그 얘기 하잖아요. 아버지 수령은 아버지고 어버이고 당은 어머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구조 자체, 그 운영 방식. 아버지가 지배하듯이 가부장적 지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북한 국가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합주의 국가론이 있습니다. 이건 브루스 커밍스가 얘기했던 것인데 이 조합주의 국가라는 것은 북한적으로 보면은 이 당 국가 체제 그리고 김일성 집안이라든지 빨치산 그룹이라든지 이런 집단들이 권력 주체와 집단들이 조합을 이루면서 국가가 운영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죠. 군사 국가는 말씀드렸고 이런 것들이 다 묶어서 특수주의적 입장에서 북한 국가를 보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이제 대비해서 이제 보편주의적으로 보는 입장은 뭐냐면 이제 스탈린주의로 보는 거죠. 스탈린주의로 본다. 물론 전체주의 그동안 냉전 시대 학문 입장이라고 좀 비판을 받긴 하였지만 이 전체주의적 입장 혹은 신전체주의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회주의에서 이런 브루스 커밍스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편적인 국가론 입장에서 북한을 위치 지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도 마찬가지고 사회주의 국가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런다. 물론 스탈린주의도 사회주의 하나고 신전체주의든지 사회주의 하나긴 한데 근데 스탈린주의는 사회주의에서도 뭐 폭력성이라든지 국가가 압도한다든지 국가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합된 것을 되게 스탈린주의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보편적으로 북한 국가를 보는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좀 특수주의로 보는 입장과 보편적으로 보는 입장 두 가지로 좀 갈라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박경준 박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스탈린주의로 북한 국가를 봐야지 북한 국가를 잘 이해할 수가 있고 작동을 이해할 수도 있고 그 과정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얘기는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보편주의적 입장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론을 상식적으로 보면 양쪽이 다 나름 일리는 있어요. 뭐 특수주의 설명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다 북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하는 거에서 설득력이 있는 반면에 뭐 스탈린주의로 설명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입장에 따라 좀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보편주의적으로 봐야 된다고 보는 쪽에 서 있어요. 사실은 그 신정체제나 유격대 국가나 가부장 국가론 자체가 틀렸다는 것은 아닌데 제가 이런 입장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비판적인 것은 북한적 이념적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이 신정체제, 유격대 국가, 가부장 국가 특히 이런 것들은 이 전 국가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전 국가 모델, 전 근대 국가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북한 체제를 이해할 수 있는 반면에 또 북한 체제 혹은 북한 국가를 포함해서 북한 체제가 갖고 있는 특별함, 뭐 특별함에서 그쯤 좋은데 이게 사실은 제가 첫 시간부터 얘기하는 북한에 대한 우리 혹은 사회주의에 대한 왜곡된 생각 때문에 특수한 국가가 아니라 이상한 국가로 만들고 있는 거죠.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좀 덜 떨어진 국가라고 그럴까? 이런 생각. 그래가지고 북한 국가가 갖고 있는 북한 체제가 갖고 있는 근대성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입장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좀 비판적인 것이 있습니다.
다만 그 현상에 대해서는 좀 잘 설명할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글에서 이제 우리 최한규 전 총장님이 이제 국가부 교수의 대안을 놓여보고 있는데, 이게 비교 사회주의의 역사적 접근을 결합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비교 사회주의라는 거는 이건 뒤이어서 바로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보편주의적 입장에서 접근하는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면, 역사적 접근은 사실은 좀 더 특수주의적인 입장에 서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좀 결합해야 된다 얘기죠. 논쟁에서 두 개를 결합시킨다는 것은 조금 좀 짬뽕인 성격이 있는데,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고, 특히 앞에 얘기한 특수주의적인 것들이 제가 문제가 없지 않다고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현상에 대해서 설명력이 굉장히 높은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왜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 수령이나 김정일 위원장 돌아왔을 때 그렇게 눈물을 팍팍 흘렸느냐라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오해를 하고 그랬냐라든지,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북한 체제가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달리 주민들이 굉장히 북한 체제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여내고 있다는, 이런 것들은 북한적 특성이라는 것을 배제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빨치산 시절부터, 그러니까 30년대에 있었던 일제강점기부터 있었던 북한의 지금 지배 집단의, 지금의 권력자라고 지배 집단이지만 그 집단이 해왔던 빨치산 투쟁이라든지 한국전쟁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지금의 북한 체제를 이해하는 건 어렵거든요. 그래서 역사적 접근이라는 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지만, 동시에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아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보편주의적 입장이 결합된다. 그래서 비교 사회주의가 결합돼야 된다라는 것이 전 적절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과 특수 문제를 좀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앞에 논쟁에서 얘기했던 특수주의, 보편주의와 좀 연결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저희 기본문헌 조원범 박사 논문 가지고 얘기해 볼 텐데요. 조원범 박사는 지금 통일연구원에 계시고, 굉장히 얼마 안 되는 북한 사회 연구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은 러시아에서 공부를 했고, 또 공부한 시점도 사회주의 붕괴되는 과정, 소련이 해체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제일 권위자라고 할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하신 분입니다. 지금 통일연구원에서 계속 계시고 저랑도 같이 오래 있었고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북한 연구의 경향성, 여기서 경향성은 특수주의죠. 이건 크게 보면 박형정 박사님하고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런 거를 극복하고 학문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교 발전론과 비교 사회주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제 비교 사회학적 관점의 장점을 수용해야 된다는 건데, 비교 사회학은 비교 방법은 사회과학에서 다 쓰지만 특히 비교 사회학에서는 사회학에서는 비교 사회학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흐름이, 이론적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계에도 비교 사회학회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저도 멤버이긴 하지만, 비교 사회학이라는 것이 한 사회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회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된다. 근데 사회과학이 갖고 있었던 항상 보편주의에 대한 고민들이 있고, 보편성에 대한, 일반성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이제 비교 사회학이라는 건 되게 중범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다른 사회와 비교함으로 해가지고 내가 본론 사회를 좀 더 잘 볼 수 있다. 큰 틀에선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노동자들을 잘 보기 위해서는 일본의 노동자들과 비교해 봐야 된다. 이런 식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갖고 있는 사회학, 특히 비교 사회학에 있었던 어떤 장점, 이런 것들을 북한 사회 연구에도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조원범 박사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역시 북한 사회의 본질은 사회주의다라고 보는 거죠. 이건 저하고 입장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회는 사회주의 근대 국가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따라서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측면인데, 그렇기 때문에 비교 사회학에서도 유사한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비교라는 것이 북한 사회에 의해서 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뭐 조 박사가 이제 러시아에서 공부했기도 하지만 어쨌든 뭐 중국과를 비교한다든지 베트남과 비교한다든지 뭐 루마니아하고 비교한다든지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본질이 사회주의라는 기본 속성 하에서 좀 봐야 된다는 주장이죠. 이게 비교 사회주의에 이제 비교 발전론이 들어가는데 이 발전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건 지난주에 북한 체제의 근본적 이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긴 한데 이 발전론이라는 것은 그 사회 발전론이라는 부분이 사회학의 또 한 분야입니다. 부분인데 다 사회는 변화하기 때문에 사회 변동론인데 사회 변동론에서 좀 특별한 부분은 우리가 사회 발전론이라고 좀 띄어서 봅니다. 왜 그걸 띄어서 보냐면 사회 발전이라는 측면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 변동은 조금 성격이 틀리다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차이가 있냐면 뭐 영국이나 뭐 프랑스나 뭐 이런 서구 유럽, 그러니까 근대화를 먼저 했던 국가들이 근대화를 이루는 과정을 본다면 그러니까 중세가 무너지고 중세의 문제점들이 노정되면서 새로운 사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는데 이때는 자연스럽게 간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안에서 사회 변화의 방향이라든지 체제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 있었지만 어떤 모델이 있었던 건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사회로 바뀌어갔다. 이런 것들이 사회 변화의 기본적인 특성인데 이 발전론으로 대상하고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들이냐면 역시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를 포함해 가지고 식민지를 경험했던 소위 얘기하는 제3세계 국가들은 좀 다른 사회 변화를 겪었다. 무엇이 다르냐 하면은 어떤 모델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들어갔다는 거죠.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근대 국가를 만들어졌다. 식민지 시기에 어쨌든 좌절된 근대 국가로의 변화, 근대 사회로, 근대 체제로의 변화라는 것을 해방된 다음에 이제 이루게 되는데 독립되고 해방되면서 이루어지면서 이 나라들 앞에서는 이미 그 과정을 겪었던 서구적 모델, 소위 자본주의 모델도 있었고 소련식의 그 사회주의 모델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변화가 어떤 모델을 지향하는 과정으로 인위적으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목표를 가지고 모델을 바탕으로 사회를 바꿔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던 사회 변화 모델하고 사회 변화 과정하고 좀 틀리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 발전론이라고 우리가 말을 붙입니다. 사회학에서. 이거 비교 발전론이라는 것은 제3세계 국가들끼리의 변화 과정을 발전론을 한번 비교해서 보자는 거죠. 예컨대 한국 사회의 노동자 문제는 유럽의 노동자 문제보다는 사실은 브라질의 노동자 문제하고 견주어 보는 것이 더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 사회 비교 발전론이 왜 조 박사가 필요하다고 보냐면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다시피 이 남한이나 북한이나 사회주의 발전 모델이냐 자본주의 발전 모델이냐 그 모델의 차이는 있었고 물론 이념적인 차이도 굉장히 크지만 근대 산업 국가로 가는 건 비슷했기 때문에 이 비교 발전론 시각을 들이게 되면은 남북한의 차이뿐만 아니라 이 그 근대 국가적 공통점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또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남북한의 차이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통점도 분명히 많죠. 근데 과거에 그냥 공통점 얘기할 때는 그냥 관습적으로 뭐 반만 년 이루어진 역사라든지 그래서 민족문화적 동질성, 과거의 동질성을 가지고 공통점을 많이 얘기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비교 발전론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면 단순히 과거에 공유됐던 것들이 아니라 경험의 공유가 아니라 사회 변화 과정, 특히 근대화 과정에서도 또 같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역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도시화, 공업 중심, 새로운 세대의 등장, 기술 함유성의 증대 이런 것들은 그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뭐 도농 격차 이런 것들이죠. 뭐 대도시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비교 발전으로 설명하기가 훨씬 좋다 이런 측면에서 비교 사회주의 플러스 비교 발전론을 북한 사회 연구에 좀 집어넣자라는 것이 조 박사의 주장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소위 특수주의라든지 역사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고 이것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이 특수주의의 역사주의를 강조하다 보면 특히 근데 국가론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사회주의를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고 그러니까 북한은 사회주의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고 결과적으로 북한은 전근대 국가다, 뭐 덜 떨어진 국가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위험성도 또 극복할 수가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비교 사회주의적 방법과 비교 발전론의 연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하나 더 한다면 이런 그 발전론, 비교 발전론, 비교 사회주의를 통해서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 체제에 대한 전망도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체제 전환이란 말은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사회 변화의 또 특수한 부분인데, 이건 아주 좁혀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했었던 구소련이라든지 동구라든지 뭐 사실 지금 남아있는 중국까지 포함해가지고 국가사회주의, 현실상으로 우리가 경험했던 사회주의 국가들이 80년대 후반 이후 변화하는 과정을 또 체제 전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체제 전환은 시장을 얼마큼 받아들이겠느냐, 자본주의를 수용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되겠는데, 이거는 국가별로 다 차별적입니다. 뭐 사실은 뭐 중국은 여전히 사회주의를 지탱하고 있고, 소련은 완전히 해체됐고, 동구의 국가들도 루마니아 다르고, 동독 다르고, 헝가리 다르고, 폴란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체제 전환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런 비교 사회주의 입장과 비교 발전론적 입장을 결합시키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 하면은 결국 그 북한이 앞으로 변화하게 될 과정 자체도 우리가 전망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좀 유용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조한범 박사가 얘기하는 비교사회주의적 입장과 비교 발전론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이런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북한 연구에서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드릴 말씀은 쟁점과 경향인데, 이거는 그 기본 문헌 고영 교수님 글을 중심으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고영 교수님이 쓴 글은 북한 연구의 쟁점과 방법론인데, 제목은 이게 2009년으로 잘못 표현됐는데 2019년도에 나온 글입니다. 이게 오타가 났네요. 강의계획서에는. 작년 초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북한 연구하는 분들이 좀 뭐 다 모이셔가지고 분야별로 나눠가지고 분야별로 다 연구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토론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발전시켜가지고 논문을 쓰셨는데, 저도 사실은 발표를 했었고, 북한 사회 연구에 대해서 사실 그것도 좀 정리를 해서 논문을 써야 되는데 게을러서 아직 못 쓰고 있죠. 어쨌든 정치 중심이지만 북한 사회뿐만 아니라 북한 연구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한번 리뷰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정리가 잘 된 글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고영 교수님은 어쨌든 그 80년대 후반부터 북한 연구가 발전했다, 이 얘기는 계속 말씀드린 거고, 쉽게 해서 냉전 체제, 그 이전까지 있었던 전체주의적 접근을 극복하려고 그렇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북한 바로 알기 운동체에서 내재적 접근이라는 게 나왔다라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90년대, 2000년대 되면서 2000년대, 특히 2010년대 되면서 다양한 인식론이 나왔고, 다양한 방법론이 나왔고, 다양한 분석 기법이 나왔다라고 보신 거죠. 그것이 결국 북한 연구의 발전이다. 그걸 한마디로 하면 다원하다, 이렇게 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고영 교수님이 주목한 것은 이게 내적으로는 80년대 상황이라는 것도 있지만 사회주의권 붕괴라는 것이 북한 연구에 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보신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사실 중요한데, 그러니까 사회주의권이 남아 있었던, 그러니까 냉전 체제가 사회주의권이 남아가지고 자본주의 진영과 굉장히 강력하게 경쟁하던 시기였는데, 미소 경쟁이 상징적인 게 되는데, 이 시기만 하더라도 사회주의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아시다시피 소련은 그 미국과 버금가는 국력을 갖고 있었고, 뭐 군사력을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사회주의에 대한 공포가 자본주의 진영에 있었다는 거죠.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이제 레드 컴플렉스인데, 미국사에서는 이제 메카시즘 그래가지고 50년대 그 굉장히 이 레드 컴플렉스가 전 사회적으로 선풍적이었죠. 뭐 정도에 다르지만 사회주의와 경쟁하던 시기에는 어쨌든 사회주의에 대한 공포가 있었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보는 눈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사회주의를 문제를 삼거나 뭐 이런 식의 연구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사회주의가 더 붕괴되니까 현실 사회주의는 거의 없어졌잖아요. 물론 중국도 남아있고 북한도 남아있고 뭐 쿠바나 베트남도 몇몇 사회주의 체제, 특히 정치 권력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국가들이 있긴 하지만, 예전과 같은 그 사회주의 블록이라는 것은 거의 없어졌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블록이 없어졌다는 또 심리적으로 보면 사회주의에 대한 공포도 없어진 거지. 근데 사회주의가 그렇게 무섭지가 않은 거구나. 사회주의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 현실을 적용했던 사회주의라는 것은 결국 성공하기 어려웠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회주의에 대한 공포는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 사회는 좀 예외입니다. 그건 좀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레드 컴플렉스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거. 물론 분단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긴 하지만 좀 과해요. 제가 보기에는. 뭐 사실은 제가 북한이나 통일을 연구하니까 뭐 친구들 뭐 오래간만에 만나면 야 북한이 우리를 먹으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 뭐 미국으로 이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아주 답답하죠. 걱정하지 마라. 북한하고 남한하고 붙으면 남한이 절대 안 진다. 질 이유가 없다. 뭐 이 얘기를 합니다. 뭐 우리 지난번에 그 얼마 그 국력 격차도 봤잖아요. 지금은 비교가 안 될 정도인데 왜 이렇게 겁을 먹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우리가 뭐 북한한테 뭐 다 뭐 북한한테 우리나라를 바친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가 장담하는데 북한이 우리 사회를 먹지도 못하고 먹는 능력도 안 되고 먹을 마음도 없어요 사실은. 그 격차가 50배, 100배라는 체제를 어떻게 삼킵니까? 삼킨다고 해서 운영도 못합니다. 이것은 뭐 좀 심하게 말씀하면 동네 슈퍼가 삼성그룹을 먹겠다는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정치적으로 여전히 그게 뭐 횡행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이긴 하죠. 우리 사회는 여전히 레드 컴플렉스든지 사회주의권에 대한 공포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말은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 남아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는 사회주의 연구, 북한 연구의 지평을 좀 바꾸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어요. 학자나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다 아니까 다른 식으로 좀 냉정하게 봐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질적 심화가 되는 중요한 배경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고양 교수님도 이걸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물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적으로 이념적 편향이 있긴 해요. 이건 또 다른 문제인데 왜냐하면 뭐 반공이나 이런 것들 냉전 시스템과 달리 새로운 이념적 편향을 전 얘기해요. 우리가 흔히 남남 갈등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남남 갈등이라는 것은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전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뭐 이념 갈등은 있었지만 지금 얘기하는 남남 갈등이라는 것은 2000년 남북한 정상회담 이후에 새롭게 좀 주목을 받는 단어입니다. 조선일보가 자랑하는 조어 중에 하나인데 이게 조선일보가 만든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몇몇 학자가 남남 갈등이라는 말을 썼는데 조선일보가 키운 거죠. 이 남남 갈등이란 건 뭐냐면 과거 이념 갈등하고 차이가 뭐냐면 2000년대 이후에 남북 관계가 변화하면서 나온 문제라는 거죠. 왜 이런 문제가 나왔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현실적으로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불구대천지 원수끼리 만나 가지고 회의도 하고 교류도 많아지고 그랬다는 상황이 변했다는 게 큰 틀이 있겠고 두 번째는 앞에 얘기했듯이 북한이라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무섭지가 않더라. 아니더라.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걸 옛날식으로 보는 건 아니더라. 이런 새로운 입장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그것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 독점적인 통일 북한 담론이 깨지면서 다양한 북한에 대한 얘기, 다양한 통일에 대한 얘기가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 좌우 갈등이라는 것이 북한에 대한 인식의 갈등하고 등치가 되고 있어요. 이건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죠. 참 문제인데 현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고민이죠. 예컨대 예전에 제가 뭐 어떤 기회가 닿아가지고 하와이인가 그래서 미군 사람들 태평양 사령부에 가서 뭐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뭐 토론하다가 저는 북한이 왜 핵을 가지려고 그러는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 이 얘기했더니 그 미군들이 미국 사람들이 다 그럼 바로 나오는 게 그럼 너 북한을 지지하냐 좋아하냐 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답답했는데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북한 핵에 대해서 절대로 찬성하지 않고 비핵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지만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왜 핵을 갖고 싶어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요. 근데 그건 같은 얘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해는 하지만 동의 안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해한다 그러면 바로 북한 지지한다 동의한다 이렇게 바꿔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 그럼 친북적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논의 자체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건 2000년대 이후에 최근에 좀 더 심해지고 있는데 이념적 갈등하고 다른 것이 이념적 갈등이라는 건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경제 정책이라든지 복지 정책이라든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한 문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정상적인 이념 논쟁이고 이념 갈등인데
이게 아니라 우리는 완전 북한에 대한 걸로 바뀌어 버렸다. 근데 이게 또 새롭다 그럴까? 아무튼 변형된 이념적 갈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학계에 여전히 좀 남아 있다. 이런 것들을 지적하신 것 같고, 어쨌든 이런 현실에서도 새롭게 그 북한 연구가 좀 발전하고 있는데, 그 이것은 이제 3세대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세대 말씀드렸다시피 좀 옛날식 김창순 선생님이라든지 이정식, 뭐 가인덕, 뭐 이런 분들 세대가 1세대라고 본다면, 역사학적 바탕이 두고 조금 전통적 공부를 바탕으로 했다면 2세대는 말씀드렸다시피 국제정치학을 했던 김학준, 뭐 정종, 이상우 이런 분들이 중심이라고 본다면, 3세대가 이종석, 그 서동만 이런 사람들이라고 얘기 말씀드렸는데, 하나 더 붙여 그 다음 2010년대부터 2000년대 이후에, 특히 10년대 이후에 나온 학문적 흐름을 이제 고 교수님은 이제 4세대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거기서 나왔던 것이 이제 일상생활 연구 방법, 그다음에 행위자 네트워크, 이런 문화 인류학, 뭐 인력뿐만 아니라 심리학, 뭐 교육학 다 포함하는 건데, 이런 새로운 분위기, 방법론, 분야 이런 것들을 고 교수님 이제 4세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연구 방법, 이런 4세대적 특성은 뭐 굉장히 다양하다는 게 역시 가장 기본적인 특징인데, 예를 들어 일상생활 연구 방법인데, 이거는 동국대 팀에서 했던 그 프로젝트입니다. 일상생활에 대해서 연구하는 건데, 사실은 이것도 시작은 저희가 했어요. 저희 학교에 있으면서 뭐 좀 자뻑인 경향이 있지만,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항상 북한 연구나 통일 문제에 대해서 특히 연구적 측면에서 새로운 아젠다를 계속 제시해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이제 미시 연구에 대해서 강조했던 것인데, 지금 물론 제가 소장을 맡고 있는 저희 학교는 시면 북한 연구소라는 것이 출발했을 때는 북한 미시 연구소였습니다. 그때 뭐 비아냥거리는 사람은 뭐 미시가 뭐냐, 미시적 연구 아니야, 뭐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미시가 근데 거시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미시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영어로 하면은 그 미시가 그 데일리 라이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큰 얘기가 아니라 작은 얘기들, 큰 연구보다는 작은 연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필요하다, 이런 입장에서 이제 미시 연구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고, 저희 그 아젠다를 세팅을 받아가지고 동국대가 그걸 좀 심화 발전시킨 게 일상생활 연구팀입니다. 일상생활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했고, 그거에 뒤이어서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이라는 걸 했어요. 행위자 네트워크는 행위자라 그러면 되게 그 사람에 대한 네트워크 이론인 건 사람 중심으로 얘기했었는데, 집단이나 이런 건데, 여기서는 사물까지 포함해가지고 기구나 제도나 이런 것까지 일종의 행위의 주체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의 주체를 굉장히 다양하게 보면서 그 행위의 주제끼리 이루어지는 네트워크 관계, 이런 것들을 보는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동국대에서 했던 연구 프로젝트고, 이것도 굉장히 좋은 성과물이 많이 나왔던 연구입니다. 그리고 문화인류학, 이거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겠지만, 인류학이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이러한 과거에 북한 연구에서 좀 관심이 없었던 분야들이 확산되면서 북한 연구 자체가 굉장히 폭이 넓어졌다. 분야뿐만 아니라 어프로치하는 방법이라든지 시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넓어졌다는 것이 고양 교수님의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좀 좁혀서 북한 정치 연구의 쟁점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정치 연구를 좀 좁혀서 보자면, 사실 이건 뭐 북한 연구 전반에는 마찬가지지만, 첫 번째 쟁점은 북한 붕괴론입니다. 이 북한 붕괴론은 뭐 북한 망한다는 얘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사회에서 북한 붕괴론이 대유행이 2번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 망하기는 항상 얘기했지만, 유행이라는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대유행은 90년대 중반입니다. 93년, 95년도 이때부터인데, 김영삼 정부 때고요. 그때 왜 붕괴론이 나오냐면, 물론 큰 맥락에서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사회주의 블록이 해체됐기 때문에, 소련도 없어지고 막 이랬고, 체제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점이었고, 뭐 동서독도 통일됐기 때문에 북한도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고, 사실 또 북한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김일성 수령의 사망이죠. 그러니까 절대 지도자였던 유일적 신적 지위를 갖고 있는 최고 지도자가 죽으니까 이제 북한 붕괴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또 결합된 거죠. 그리고 현상적으로 어쨌든 북한에 94년, 90년부터 아사자가 속출하고 권한행군식에 돌입했기 때문에,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 야, 북한 얼마 못 가겠다, 이런 생각이 더
강해진 거죠. 그래서 1차 대유행이 일어납니다. 유행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청와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보 부처라든지 학계에서도 북한 망한다라는 것이 대세였어요. 사실 그때 제가 그 통일연구원에 있을 때인데, 통일연구원의 북한연구실이 소속일 텐데, 모두가 북한 망한다고 그러는데 통일연구원의 북한연구실의 주류적인 입장은 안 망한다는 거였거든요. 사실 그때 그 우리는 안 망한다고, 안 망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굉장히 욕도 많이 먹었어요. 뭐 학계도 그렇지만 정부 기관인데 뭐 청와대나 통일부에서도 야 모두가 망한다는데 왜 니들은 안 망한다고 그래? 그러면 안 되지. 뭐 그래가지고 비판도 많이 받았었어요. 어쨌든 그 1차 대유행이 있었고 그때 안 망했죠. 안 망했는데 그때 붕괴론을 굉장히 강조했던 분 중에 하나가 말씀드렸던 김학중 교수님 같은 경우인데, 얼마 전인가 몇 년 전에 누가 김학중 교수 만나가지고 그들 물어봤었대요. 그때 붕괴론 굉장히 강조하지 않으셨냐,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또 답이 참 허망하더라고요. 그런 기억이 없는데 그러셨다는 거예요. 뭐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셨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랬었고, 두 번째 대유행은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굉장히 붕괴론이 유행했었어요. 이게 이제 진보 정권에서 보수 정권에 바뀌었기 때문에 대북 정책 바뀌었기도 하지만 없어질 나라다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어요. 사실 저랑 뭐 잘 아는 교수 하나가 그쪽에서 좀 일을 하고 계셨는데, 북한에 대해서 그래도 여전히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 딱 그러더라고. 북한 망하려는데 그거 왜 연구해야 돼? 뭐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참 답답했었는데, 근데 그때 이명박 시대의 붕괴로는 또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 그때 그 북한 한류 얘기가 굉장히 많이 얘기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남한의 노래도 많이 듣고 드라마도 많이 듣고 뭐 그런다, 다 일상적으로 남한 얘기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우리 사회에서 퍼지면서 뭐 이제 북한 또 망한다 이렇게 얘기된 거죠. 이게 참 답답하죠. 뭐 미국 노래 들은다고 미국 하대나? 제가 그 얘기하는데,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제가 미국 드라마 굉장히 좋아합니다. 미드 광이고 취미생활 중에 하나가 미드인데, 미드 본다고 미국 좋아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미국 별로 좋아하지 않고 미국 가서 살 생각도 없습니다. 물론 좋은 점도 많지만 미국이 우리보다 더 나은가? 그것은 본질적으로 좀 회의적인 사람 중에 하나고, 어쨌든 한류 한다고 북한이 망하나? 황당한 얘기죠. 비상식적인 얘기인데, 어쨌든 우리 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워낙 비상식적인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이명박 정부 때 북한 붕괴론이 또 한번 유행을 했습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 들어서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어쨌든 붕괴론이 특히 북한 정치 연구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는 것이고, 여전히. 그 다음에 희망적 사고가 있습니다. 이거는 북한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바탕을 두고 연구하는 거죠. 북한이 망했으면 좋겠다도 희망적 사고 중에 하나고, 또 반대로 북한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것도 희망적 사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북한을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정치연구에서 권력 구조와 관련된 얘기인데, 극장 국가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리스마 권력에 대한 것인데, 이 얘기는 뒤이어서 북한 국정론 얘기할 때 다시 좀 상세하게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북한 국가 성격에 관련돼서 좀 새로운 관심들이 혼종성에 대한 연구입니다. 계속 국가 성격에 대해서 그게 북한이 뭐 유격대 국가냐, 뭐 가부장 국가냐, 조합 국가냐, 아니면 사회주의 국가냐, 스탈린 국가냐 이런 논쟁들이 있어 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하나로 보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 가지가 결합되어 있다. 어떤 면에서는 가부장적 성격과 사회주의적 특성이 결합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혼종성이 북한 체제 혹은 정치 체제의 정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 그래서 혼종성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 정치 연구에서 최근에서 굉장히, 이건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연구에서도 굉장히 마찬가지인데, 혼종성, 뭐 근대성과 정근대성 혹은 탈근대성이 뭐 쉽게 짬뽕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혼종성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북한 연구, 북한 정치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고희영 교수님이 정리는 다른 분 얘기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또 앞에 말씀드렸던 선홍만 교수님, 돌아가신 선홍만 교수님 얘기입니다. 이거는 북한 연구, 남한의 특히 연구는 북한이란 현실에 의해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타자성에 대한 얘기인데, 타자성이라는 것은 이제 탈근대 얘기되면서 나온 얘기인데, 특히 근대적 사고는 너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좀 복잡한 얘기인데, 주체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나 아니면 타자가 되는 거죠. 이건 뭐 당연하죠. 나가 아니고 타자인데, 나 중심으로 보면서
바깥 사람은 타자시킨다는 것을 좀 쉽게 좀 무시하고 깔보고 내 편의대로 생각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의도는 별 상관없이 내 의도로 생각하는 것들이 타자성인데 북한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내 입장에서 북한을 본다는 거, 우리 입장에서 북한을 본다는 거죠. 사실은 2018년에 우리 대통령이 그 평양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같이 대집단 체제와 공영예술 빛나는 조국을 관람을 했죠. 근데 이것이 그 3년인가 4년인가 5년인가 아무튼 만에 오래간만에 한 거예요. 이 대집단 체제와 공영예술 굉장히 중요한 북한의 그 이벤트인데 이것을 몇 년 동안 안 했다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학자나 뭐 특히 언론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자기네 요새 과시하려고 그런다. 쇼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는데 이것이 전 대표적으로 타자주의적으로 북한을 보는 입장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지금 빛나는 조국 그 전에 했던 것이 아리랑인데 대집단 체제와 공연예술 아리랑인데 그 아리랑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인 건 맞습니다. 이건 극장국과 북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사실 그것이 안 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 쉬었을까? 그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를 뭐 경제가 어려서 쉰 건 아니거든요. 쉰 거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왜 쉬었냐면 북한 내부의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북한 내부의 상황에 따라서 대립단 체조를 했다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란 현실을 보면서 북한 현상을 좀 분석하고 연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서동만 교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고영 교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명로 박사님 얘기입니다. 이게 통일평화연구원에 계신 김명로 박사님이죠. 역시 굉장히 드문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한 줌밖에 안 되는 북한 사회 연구자 중에 한 명입니다. 사회학하셨고요. 이분이 얘기하는 것을 또 인용하고 계신데 이건 앞에 말씀드리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 위시풀 싱킹 희망적 사고로서 북한을 보는 것을 그만하자. 그리고 있는 그대로 좀 북한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북한 연구에서 반복해서 말해도 당연한 얘기가 현실적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문제인 건데 그래서 이건 기본적인 방향이고 또 하나 이제 김명로 교수님이 지적한 것이 북한사의 고착된 집단 집착 심리 구조를 볼 수 있는 개념과 분석들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북녘에 실제하는 감춰진 사회를 심층 분석해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깊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 구조라든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겁니다. 사실은 뭐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저희 학교가 메인으로 하고 있는 남북한 마음통합 연구도 사실 이런 맥락하고 이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 부분을 굳이 인용한 거는 저희 연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구나, 평가하고 있구나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인용했는데 뭐 어쨌든 이 부분, 그러니까 현상보다도 더 깊이 들어가는 것들이 좀 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좀 북한의 이런 심층을 볼 수 있는 방법론과 이론, 개념의 발굴이 좀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고양 교수님은 이 두 분의 말을 인용으로서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게 새로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북한 연구를 가야 될 방향성을 좀 압축하고 있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권원익 교수님하고 정몽원 교수님이 쓰신 책 극장국과 북한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죠. 이 권원익 교수님은 캠브리지의 석좌 교수님인가 뭐 굉장히 높으신 분이에요. 지가 높고 그다음에 정몽원 교수님은 한양대 인류학과에 계시죠. 두 분 다 인류학자입니다. 권원익 교수님이 캠브리지에 계신데 제가 전에 한번 저하고는 교류가 좀 있고 뭐 한번 영국 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캠브리지 대학의 연구실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엄청 부러웠죠. 일단 기죽은 것은 들어가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는데 뭐 옛날 건물이죠. 캠브리지니까 저쪽 방은 뉴턴이 쓰던 방이야. 뭐 이래가지고 완전 기죽었는데 들어가서 더 기죽었죠. 연구실이 거의 무슨 뭐 우리나라 웬만한 스위트 호텔 같아요. 뭐 침실 따로 있고 부엌도 있고 뭐 응접실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부러움에 그거를 이제 그 연구실을 다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바로 당시에 총장이셨던 최양기 교수님한테 보냈더니 보시고 하는 말 때문에 더 기죽었죠. 그렇게 그게 부러우면 글로 가든지 뭐 그래가지고 또 완전 약호 죽었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있고 그렇고, 정병환 교수님은 역시 그 인류학자인데 북한 연구뿐만 아니라 그 현실 굉장히 실천주의적인 학자세요. 아무도 관심 안 갖고 있을 때 탈북자들, 특히 어린이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청소년 문제, 아마 우리 사회에서 탈북자 어린이 청소년 문제의 첫 번째 문제 제기를 하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저랑은 어린이 어깨동무라고 그 어린이 지원 교류 활동도 같이 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와 별도로 하나원 탈북자들의 적응 시설인 하나원에서 그 별도의 어린이들을 위한 그 프로그램,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하나둘 학교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적극적으로 현실에 참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두 분이 쓴 책인데, 일단 이 책은 영어 제목이 중요합니다. 영어 제목인데 이게 극장국가 북한인데 우리말로 번역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대체 비욘드 카리스마틱 폴리틱스가 왜 극장국가 북한이 됐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물론 북한, 굳이 직역을 하자면 카리스마적 정치를 넘어서서 뭐 이런 얘기겠죠. 말씀드리겠지만은 사실은 극장국가 얘기와 카리스마 얘기가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책입니다. 저는 극장국가 북한이라고 번역한 것은 창작과 비평의 상업주의가 조금 결합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책은 뭐는 극장국가를 다루고 있는데, 극장국가 중요한 테마인 건 맞아요. 근데 극장국가라는 것은 뭐냐면, 세계적인 인류학자 기어츠라는 분이 인도네시아의 전통사회와 근대화 과정을 분석한 책이 있는데, Interpretation of Culture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인류학적으로뿐만 아니라 이건 인문사회과학에서 굉장히 기념비적 작품인데, 인도네시아의 인류학자고 인도네시아의적 현상, 정치 과정이나 국가 체제나 일상 주민들 생활을 아주 정치하게 인류학적으로 연구하신 건데, 거기서 극장국가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죠. 그걸 활용해가지고 인도네시아를 잘 설명했고 것인데, 이것을 이제 일본의 와다하루키가 북한 분석에 1차적으로 한번 차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제 북한 극장국가라는 말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와다하루키 이후로. 근데 이 두 분이 조금 더 본격적으로 연구를 한 거죠. 이걸 활용해가지고. 극장국가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권력 구조라든지 정치가 운영되는 거, 일상생활이라는 것이 물리적 강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물리적 강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상징과 의례를 통한, 이 상징과 의례라는 문화적 현상을 통해서 정통성과 권위가 재생산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운영된다. 국가의 성격이 규정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적 측면을 중점으로 해서 국가 사회 체제를 연구하고 있는 이론적 틀인데, 이거를 이제 북한에 적용해서 북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또 하나 축은, 이게 사실은 그 원래 제목에 있다시피 그 카리스마적 권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카리스마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카리스마라는 것은 막스 베버가, 유명한 정치 사회학자인데, 그 현대사의 권력, 권위 연구를 하면서 권력의 기반이 되는 권위에 대한 데서 기반이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전통적 사회에서는 전통적 권위가 있다는 거죠. 전통적 권위가 뭐냐면, 내가 선생이니까 니들은 내 말 들어야 돼, 이런 거죠. 아버지니까 내 말 들어야 돼. 왕이니까 내 말 들어야 돼. 우린 양반이니까 내 말 들어야 돼. 뭐 이런 식의 논의가 카리스마적 그 전통적 권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통 사회의 권위 기반, 대개 이런 전통적 권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권력도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이게 현대 사회가 되면은 바뀌게 되는데, 현대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현대 사회의 기반이라는 것은 합리적 권위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뭐냐면 권위가 위임되는 것이죠. 예컨대 선생으로서 권위라는 건 선생이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선생이 갖고 있는 실력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권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꼰대적 기질은 현대사회에 안 맞는 기질이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뭐 대통령이 왜 권위를 갖느냐? 그거는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권위가 위임된 거죠. 권력이 위임됐기 때문에 권위를 갖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현대사회는 이 합리적 권위가 기본이 된다. 그러니까 전통적 사회에서는 그 전근대 사회에서는 전통적 권위가 됐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합리적 권위로서 전환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막스 베버가 얘기하는 그 권위의 굉장히 두 가지 축인데, 이 두 가지가 아니고 별도의 권위가 하나가 있다고 이제 막스 베버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카리스마적 권위입니다. 이 카리스마적 권위라는 것은 개인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BTS가 권위가 있다. 물론 노래를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그런 것도 있지만 BTS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스타, 아이돌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뭐 실력 이런 것보다도 그 개인 혹은 그 특정 집단이 갖고 있는 그 인적 자원, 인적 차원에서의 권위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인데 이거는 전통적 권위와 현대적 권위와는 별도, 합리적 권위와는 별도로 작동되는 권위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꽤 빈번하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스타나 아이돌 얘기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되게 독재자한테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에 대한 무조건적인 것들 마찬가지고 김일성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것 이런 것들이 권위가 김일성이기 때문에 그렇고 박정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독재 시스템에서도 이 카리스마적 권위가 나오는데 다만 이 권위론의 특징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바와 같이 개인 특히 이제 인적 차원에 두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 뭐냐면 그게 그 개인이 없으면 카리스마 권위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BTS의 권위는 BTS가 아니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적 차원의 개인에 국한되는 권위인데 이 두 분의 학자가 보니까 이게 카리스마적 권위인데 이게 사람한테 전이가 되더라 이런 거죠. 이거는 전통적인 카리스마 권위론하고 틀리게 되는 거고 카리스마적 권위의 새로운 지평을 넓혔다고 보세요. 카리스마적 권위가 개인적 기반을 두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딴 데로 옮겨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대를 잇는다 특히 이랬을 때 결국 뭐냐면 김일성의 카리스마적 권위가 김정일으로 가고 있고 이제 김정은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것이 전통적인 카리스마 권위하고 안 맞지만 가더라. 그럼 어떻게 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카리스마적 권위가 전이되는 과정을 극장국가 시스템과 결합시켜서 이제 북한 사회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특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극장과 북한이 갖는 의미가 뭔가라고 보죠. 한번 이 책은 제가 우리 수업 시간에 1장만 보라고 그랬는데 1장은 사실은 이 책의 본질 몸통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쭉 그동안의 북한 연구의 그 과정을 한번 리뷰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자고 했던 것이고 이 책은 좀 개인적으로는 전체를 다 보셨으면 해요. 뭐 이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앞으로 북한 연구하시면서 보시면 이거는 전공에 상관없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뭐 어떤 의미가 있냐 한번 보면 첫 번째는 정치 이해의 폭을 넓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권력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중심이 되어 있고 카리스마 얘기이기 때문에 그 정치 연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그 단순히 권력 문제나 뭐 세습 문제는 많이 했잖아요. 지나치게 많이 했어요. 북한의 권력 구조라든지 유일 지배 체제라든지 이데올로기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세습 문제 이런 것들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정책적 사고가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라는 것이고 어떻게 옮겨갔느냐 이런 측의 연구를 한다는 점에서 이해의 폭을 굉장히 확장시키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연결된 얘기인데 특히 정치 과정, 권력 작동에 대한 관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구조나 체제에 대한 연구에 비해서 이 과정,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북한 연구에 대해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 것도 포함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떤 권력 구조 얘기하고 체제 얘기하는데 되게 비난이 중심되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 구조는 굉장히 고정적으로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되게 비난까지 하면 문제가 있다. 뭐 이건 보기 어렵다. 뭐 조선 시대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유교다, 뭐 이런 식으로 본다든지, 뭐 그런 거죠. 유교하고 결합시키는 연구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신정 체제뿐만 아니라 사실 유교 국가론도 좀 있어요. 가부장 국가론의 확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면 또 다른 차원의 설명이 가능하다. 왜 이루어지고 어떤 식으로 작동되고 있는 메커니즘, 프로세스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이 책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좀 자극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점은 이론 방법론의 유효성입니다. 이론 방법론이란 것이 뭐 사실 좀 골치가 아픕니다. 공부하기도 어렵고 추상적인 얘기가 많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고 그런데 보기는 현실적인 것이 보기가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법론에서 좀 등한시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것이 갖고 있는 설명력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뭐
말씀드린 유격대국대 극장국가 크라시마 이런 것들이나 뭐 이런 특수지적 입장에 있는 이론들이 되고 사회 변동론, 발전론, 체제 전환론, 사회주의 체제론 이런 것들은 이제 보편주의적 입장에 있는 이론들이겠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설명하면 좀 더 잘 설명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적절하게 활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북한의 현상들, 정치 과정이라든지 일반 주민이라든지 주민과 권력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훨씬 잘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이 얼마나 설명력이 높은가를 증명하고 있고 또 하나 그것뿐 아니라 이 비교를 하는 것이 이건 단순히 뭐 사회주의나 제3세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 황실부터 갑니다. 이게 리추알인데 황실의 행차가 갖고 있는 권력 구조의 문제, 권위의 문제와 그다음에 베트남 전후 상황에 대해서까지 활용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걸 광범위한 역사 지역적 사례를 해가지고 이걸 좀 폭넓게 보면 비교 역사적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론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한 시도를 많이 하고 있어서 설명을 배가시키고 있고 비교적 방법에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굉장히 그러니까 이슈에 따라서 예컨대 왜 영국 황실이 나오냐면 리추알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영국 황실이 더 좋거든요. 리추알이 제일 강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의뢰 그런 것 중에서 굉장히 그 풍부한 사례들을 결합시켜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 책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갖는 또 장점은 통섭적 연구입니다. 통섭적이라는 건 인터디스플리너리하다는 얘기인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분야별 통섭이죠. 그러니까 정치 분야지만 여기 인류학자라고 계속 말씀드린 인류학자고 인류적 문화적 현상, 그다음에 예술 현상까지 결합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예술, 문화 포함해가지고 이런 것들, 사회 이런 걸 해가지고 그 개별 학문이 아니라 이걸 묶어서 오가는 인터디스플리너 통섭적인 걸 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 통섭적인 차원의 두 번째 얘기는 통섭적 연구 두 번째 얘기는 거시와 미시를 결합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조나 체제의 문제와 일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미시적인 것과 거시적인 것을 결합시키면서 북한을 분석하고 있다는 것이 이 책의 또 다른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이 두 분은 이 연구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연구자 입장에서나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이 책의 성과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책에 한계는 없느냐? 물론 한계는 있죠. 몇 가지 좀 한계, 좀 아쉬움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뭐 제 생각이 꼭 맞다고 볼 수가 없는데 아쉬움인데 사회 구성원, 그러니까 주민에 대한 차원의 얘기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냐 이런 얘기죠. 이제 극장 국가라면 극장이니까 극장도 있어야 되고 시설도 있고 공연물도 있고 콘텐츠도 있어야 되지만 사실 그 관객도 굉장히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여기 극장 국가론에서 보면 사실 관객에 대한 얘기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거는 기어스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그럼 사람들은 어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은 극장국가를 강조하다 보면 북한 인민들은 굉장히 수동적이다. 보여주는 공연물을 다 그냥 수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한계가 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용의 정도는 시대마다 바뀔 수가 있고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이 수동성이 강조됨으로 해서 또 다른 오해를 일으킬 수가 있다. 소위 이 책은 절대 그런 건 아닌데 북한 사람들을 신민으로 보는 경향들하고도 결합될 여지가 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것이 좀 개인적인 또 다른 불만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 극장국가, 그러니까 카리스마적 권위가 전이되고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극장국가에 대한 다양한 기획들이 나옵니다. 말씀드렸던 아리랑, 대집단체적 공연예술 아리랑도 있고 혁명열사능이라고 하는 우리 지금 국립묘지죠. 이 북한에는 혁명열사능도 있고 애국열사능이 있습니다. 두 개가 다 다릅니다. 조금 어쨌든 이런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벤트, 의례, 리추얼, 혁명 가극, 예술 작품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풍부하게 인용하면서 이 극장국가 설명하고 있는데 좀 개인적으로 아쉬움은 저는 이런 이벤트들, 리추얼들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도 각각의 롤과 영향이 좀 틀리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그런 것들도 시대마다 좀 바뀐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차별성은 좀 얘기가 안 되고 있지 않나 싶어요. 물론 이런 비판은 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좀 무리한 비판일 수가 있겠죠. 이런 거가 문제가 되면 이런 것들을 제가 연구하든지 좀 더 우리가 더 연구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냥 비판하기 위해서는 좀 뭉뚱그려져 있지 않냐 이런 얘기죠.
개별적인 기획들을 이제는 좀 디테일하게 개별적인 이벤트들은 어떻게 또 국정국가 유지라든지 혹은 체제 유지나 권력 이양과 권력 과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얘기들은 이 책에서는 좀 안 되고 있다. 이런 것이 약간의 섭섭함, 아쉬움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판 하나는 이론적인 검토 부분과 북한 진실에 대한 판단 기준의 간극이 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극장국가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카리스마가 되게 성공적으로 옮겼다 졌다 이거죠. 카리스마가 옮겨지는 것이 결과적으로 세습이 되는데 권력 구조나 권력 작동이라는 것이 풍부한 극장국가의 장치나 시스템을 통해서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북한이 겪고 있는 체제 위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냐는 얘기죠. 물론 이것도 따지고 보면 또 이 책의 관심 분야 바깥에 얘기일 수는 있어요. 좀 이런 비판은 제가 사실은 별로 안 좋아하는 비판이긴 한데 왜냐하면 저는 어떤 비판들 보면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이게 축구 경기를 보면서 왜 야구적 비판하나 뭐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지만 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아쉬움을 꼽자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부분들과 이게 현실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간극들은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냐 이런 얘기들은 조금 더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선물에 대한 얘기하는 부분에서 조금 좀 그런 좀 아쉬움이 있긴 한데 예컨대 그런 얘기들 이런 것들은 또한 이 책이 갖고 있는 좀 한계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중요한 연구 성과입니다. 영어 책도 있고 한글 책도 있고 아무튼 어느 쪽이든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북한 관련 책 중에서 굉장히 잘 팔린 책 중에 아닌가 싶어요. 이게 워낙 쉬운 책이 아닌데 이론적 고민이 많은 책인데 어쨌든 의외로 굉장히 성공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목이 자극적이라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꼭 한번 읽어보기를 일독을 강권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주에 기본 문헌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고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사회 연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죠. 얘기했던 것들을 좀 기반이 되겠지만 북한사회 연구의 장점과 가치를 한번 보자라는 건데 여전히 보편과 특수나 거시와 미시 문제, 쟁점, 논쟁에서 나왔죠. 이런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죠? 북한 특히 사회 연구한테도 마찬가지다. 보편적 북한 사회와 특수한 북한 사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별해서 볼 것인가 사회적 문제에 있어서도 구조와 체제와 같은 거시 문제와 일상이라든지 사람의 미시 문제를 어떻게 결합시켜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들이 북한 사회 연구에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좀 남아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와 연결된 문제인데 학문적으로 보면 보편성의 획득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미시가 중요하다, 디테일이 중요하다 뭐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예컨대 우리가 저희 학교에서 했던 굉장히 중요한 연구 성과 중에 북한 도시 연구가 있습니다. 그때 한 3년 했던 10년 전에 했던 연구지만 청진과 신의주 해산 비교했던 연구들이 있는데 이 지역 연구나 도시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를 제시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르다. 그러니까 평양 사람도 다르고 해산 사람도 다르고 신의주 사람도 다르고 청진의 삶은 또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체적인 측면은 다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럴 때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죠. 그럼 북한 사람들은 어떠냐? 다시 이 질문도 여전히 유효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해산 사람과 신의주 사람에 대한 얘기도 필요하지만 북한 사람 전체는 어떨까? 북한 전체는 어떤 삶을 하고 있을까? 북한 사회는 어느 단계에 있을까? 이런 것들 얘기고 개별적인 분야들이 학문적 보편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획득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북한 사회 연구에서 굉장히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거와 연결된 게 과학적 엄밀성인데 이 북한 연구가 여러 가지 좀 특수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과학적 엄밀성을 조금 대강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고민인 거죠. 예컨대 제가 예전에 한번 양쪽 연구를 한번 해볼까? 저는 개인적으로 양쪽 연구를 잘 안 합니다. 딴 이유가 아니라 저는 수학을 잘 못하고 통계를 잘 못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잘 안 맞지 않았는데 예전에 그래도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아무튼 북한에 있는 자료 없는 자료 가지고 엘리트 연구를 한번 진행한 적이 있어요. 엘리트를 가지고 한번 양적으로 한번 분석해볼까. 그래가지고 통계 패키지 SPSS를 활용해서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다 그래가지고
그 노가다 해가지고 다 자료를 입력했는데 딱 돌리니까 바로 경고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프로그램에서 이 자료 쓰지 마라 이렇게 나온 거죠. 그 자료가 워낙 부실하니까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학적 엄밀성을 제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걸 시도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하는 게 얘가 좋은 애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다 보니까 그냥 뭉개고 넘어간다고 할까 이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쨌든 좀 극복해야 되겠죠. 학문적 수준을 제고시키고 보편 학문으로서 특히 북한 연구, 북한 사회 연구를 좀 높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자료 확보와 해석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여전히 자료가 많다고 제가 강조했지만 있는 자료도 다 못 보고 있다. 그리고 맨날 학생들한테 야단치지만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다. 북한의 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북한의 문건은 이렇게 공식적인 문건만 있게 아니라 비공식 문건도 있을 것이다. 북한으로 발표되는 논문과 소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끼적거리는 글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분야에 따라서 여전히 그런 문제들이 있고, 뭐 이탈 주민들이 많아지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한 오랄 텍스트가 많다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아졌지만 여전히 이탈 주민들이 굉장히 우리가 좀 편중되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편중되어 있고 국경 지역이 많고요. 성별로도 예를 들어서 여성들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남성 연구한다 이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역을 북한 여성 연구는 쉽지만 북한 남성 연구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 확보가 여전히 북한 사회 연구에서 큰 걸림돌인 게 맞다. 그리고 직접 가서 접촉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한계들이 있다. 그래서 사회 연구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서베이 이런 것들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와 연결되는 해석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양쪽 연구를 안 하는 건 아닌데 탈북자분들을 가지고 북한 사회에 대한 양쪽 연구를 합니다. 저희도 하고 있고 저도 하는데 그런 자료를 보편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죠. 근데 여성들이 70% 이상이고 국경 지역에 있는 분들이 탈북자 대부분인데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서베이를 통해 가지고 나왔던 자료를 북한 전체를 반영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해석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좀 역시 마찬가지로 좀 그냥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북한 소설 예를 들자면 저는 2010년대 이후에 북한의 소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소설을 하나 꼽으라면 김문창의 열망이라는 소설을 꼽는데, 열망이 왜 중요하냐면 그 북한 체제의 시장화라든지 이런 변화가 가장 잘 드러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뭐 그랬지만 북한 사회의 변화를 얘기하기 위해서 열망의 소설의 한 부분을 띄어다가 제 논문에 인용하는 거죠. 근데 그럼 이제 고민이 뭐냐면 좀 자의적이 아닌가? 내가 얘기를 하는데 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원한 부분을 그냥 갖다 띄어붙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자료를 또 해석하고 활용할 때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 사회 연구. 그러니까 아까 사실 뭐 계속 말씀드리겠죠. 오랄 텍스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해석에 대한 문제들이 있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뭐 우리나라 특히 보수 언론이라든지 이런 분들 이런 쪽에서 많이 해요. 누가 성명을 냈다 그러면 그 부분 중에서 한 부분만 굉장히 자극적인 부분 하나 띄어가지고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우리나라 정부를 개무시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인데 이것이 연구자들한테는 없느냐? 연구자들도 없지 않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념적 편향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이런 고민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남아있는 북한사 연구의 장점과 가장 자녀범주에 대한 문제. 자녀범주가 사실 이론적인 얘기에서 하는 얘기인데 이론에서 워낙은 이론이 커버 안 되는 부분들 얘기합니다. 우리가 비유할 때 서치라이트를 비추잖아요. 밤에 서치라이트 비추면 서치라이트 부분이 잘 보이지만 보이는 것보다 더 깜깜한 데가 더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이제 이론적 자녀범주라고 얘기하는데 이론 공부할 때 특히 자녀범주가 있다는 걸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 얘기하는데 저는 북한 연구 자체에서도 자녀범주가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정치 빼놓고는 정치도 뭐 자녀범주가 많지만 기타 부분 자녀범주 굉장히 많고요. 근데 뭐 거시 미시에서의 자녀범주가 많습니다. 시장화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시장화 연구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예컨대 시장화 부분에서도 제도나 구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만 시장화에서 사람들의 북한 주민들의 소비 패턴이라든지 소비 심리 이런 얘기들은 별로 안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자녀범죄, 특히 미시적인 부분들, 주민들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자녀범죄 굉장히 많습니다.
북한 연구할 때 저는 하나의 장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안 한 게 워낙 많아서 그렇다. 안 한 게 하는 게 뭐다. 그냥 하면 하나 하면 그 사람이 그냥 최고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좀 말씀드렸던 그 북한 사진 연구했던 병영혁 박사, 병영혁 기자가 북한 사진 연구했는데 사진 연구한 사람은 거의 혼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권위자가 되는 거죠. 아무튼 그 친구는 굉장히 성실하게 공부 잘한 사람인데 저도 이제 북한 사진 얘기 나오면 항상 그 병영혁 기자한테 전화 걸어서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워낙 대본 안 했기 때문에 하나 하면 돼요. 그러면 뭐라고 시비하기도 어려워. 한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없어서 그것도 고민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예컨대 북한 연구에서 뭐 이건 정치 사회 다 불문하고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주민 쪽 얘기라고 사람 쪽 얘기라고 그러는데 뭐 특히 수용 쪽 얘기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이데올로기에 있으면 북한 주민은 그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냐는 얘기죠. 뭐 정치 주체 사상이 얼마큼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냐 이런 것들이 다 수용적 연구인데 이런 것들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냥 없죠. 그래도 연구하기 어렵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저희 학교 졸업생 중에 제 학생 중에 그 박사학위 받은 친구 하나가 그 북한의 문화적 수용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그 북한 문화를 공식적 문화, 비공식적 문화를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 이런 얘기죠. 굉장히 어려운 연구인데 그런 것들도 거의 안 돼 있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녀 범죄가 많은데 북한 이해를 위해서 이 자녀 범죄를 줄이려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 안 한 것들 좀 찾아보면 안 한 것들이 대부분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연구에서 보면 일탈이나 범죄 연구도 훨씬 많이 해야 돼요. 지금 북한 범죄나 일탈 연구가 한 10편도 안 될걸요. 아마 논문 전체 아무리 봐도. 근데 좀 집중적으로 보자면 좀 더 세부적인 연구들을 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자녀 범죄를 축소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와 좀 연결해서 특히 자녀 범죄와 연결돼서 좀 참고하시라는 것은 우리 김성근 교수님이 북한 사회문화연구의 장점과 도전이라는 글을 쓰신 게 있는데 학술지에서 못 찾아가지고 못 올렸는데 이걸 볼까 했었는데 홍민 박사 글인데 홍민 박사는 전체적인 걸 얘기했으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은 따로 말씀 안 드릴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사회 분야는 김성규 교수님이 이 글이 북한연구학회 20년사라는 단행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또 비매품이죠. 근데 물론 도서관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텐데 북한연구가 2010년에 20년 된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그때 학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회장 하면서 20년사를 포함해서 20년 기념 사업을 했는데 기념 사업 중에 하나로서 그동안 북한연구학회 보호, 북한연구학회 학술지에 나왔던 논문들을 다 리뷰를 했어요. 분야별로. 근데 김성현 교수님이 사회 분야를 리뷰를 하셨죠. 그러니까 그 지역도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여기 내용도 좋지만 굉장히 중요한 건 자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어떤 북한사회 연구가 되게 어떤 것들을 했는지를 쭉 정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특히 사회적이나 문화적 하실 분들은 이게 참고하셔가지고 앞에 자녀 범죄라고 하면 안 한 거 찾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논문 쓰시고 그랬을 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북한사회 연구가 앞으로 조금 더 발전하든지 극복하든지 좀 그래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이 이번 시간에 제 마지막 부탁 말씀입니다. 어쨌든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북한 연구가 걸어왔던 과정, 그다음 북한 연구 과정에서 나타난 쟁점, 북한 사회 연구의 과제 이런 것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 수업을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해야 되는데 한 번 할지 두 번 할지 아직 결정을 못했고 방식도 아직도 좀 결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내가 조교한테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일단 3주차부터는 발제를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발제를 오프라인을 하면은 온라인 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방식은 고민인데 일단 제 생각에는 이 방식으로 수업을 할지 다른 방식으로 뭐 채팅같이 화상회의로 할까 뭐 이런 좀 고민인데 이거는 딴 선생님들 어떻게 하는지 좀 성과를 보면서 결정하려고 그러고 만약 이 수업 방식으로 그냥 하게 된다면은 다음 주 3주차 수업은 발제를 맡으신 분들이 좀 미리 저한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영상으로 보내주셨으면 더 좋고 부담된다면 그냥 페이퍼를 좀 요약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 맡으신 분을 길게 쓰지 마시고
뭐 3쪽 안팎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가지고 내용 요약해서 좀 정리해서 먼저 보내주시거나 먼저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제가 만약 이 패턴을 수업하게 되면 이 수업에서 제가 갖다 쓰고 그걸 중심으로 좀 보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자세한 진행 상황이나 내용은 우리 조교가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몇 분들한테는 특히 신입생분들한테 수업 진행에 대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교수님들이 다 말씀과 양해를 드렸을 거예요. 그건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워낙 유동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출석은 말씀드렸던 것 같이 댓글 쓰시는 걸로 보고 제가 판단을 하겠고, 댓글에서는 수업 내용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외모가 훌륭하다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이고, 어쨌든 댓글에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쪽글에는 내용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읽은 거에 대해서 뭐 어떤 질문은 어느 쪽에 해주셔도 좋습니다. 수업 내용이든지 뭐 읽은 거에 대해서는 댓글이든지 쪽글에 해주시면 제가 보고 나서 대답을 해드리든지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